네, 이제 그 아까 하던 얘기의 후편, 저 2부를 시작을 해보죠. 그 기출문제 풀 때 여러분도 항상 최근 문제부터 풀어가야 추세를 볼 수 있으니까 거꾸로 옛날 거부터 쭉 푸는 거 별로 의미 없고 최근 거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달라지는지 뭐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일단 2016년에 기출문제 오늘 드린 프린트로 하면 38페이지 1번 미국 대통령 권한을 옳지 않은 게 뭐냐 했는데 요거는 이 문제도 중요한데 2014년 20번 문제를 같이 봐야 돼요. 2014년 20번으로 잠깐 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딨냐면 28페이지에 있는데 28페이지 가시면 73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전쟁권한법 워파워 액트가 있는데 옳지 않은 게 뭐냐. 1번 대통령 군대 교전 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군대 투입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3번 대통령 의회가 전쟁 선포나 군사행동을 승인하지 않을 때 60일 이내에 군대 철수해야 되고 4번 특별한 경우 위 군사행동 기간을 최장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이 정답인데 30일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어도 3달이에요. 연장이. 근데 이거는 요 문제를 풀면 2014년 문제를 풀면 다시 돌아와서 2016년 1번 문제는 당연하게 이게 지금 누가 이 전쟁 선포를 하냐면 의회가 선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선포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의회가 이렇게 통제를 안 하는데 의회가 선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고 제가 굳이 앞에 문제에 가서 읽어드린 건 문제가 원래는 객관식 문제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일단 쉬운 거 먼저 내고 그 다음 해나 그 다음 해쯤에 그거 조금 더 보완해서 어렵게 내는데 이 문제는 거꾸로 됐어요. 어려운 거 먼저 하나 툭 던져놓고 자 그 다음에 쉬운 걸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기출 문제 좀 보다 보면 이렇게 같은 연장선상에서 풀 수 있는 게 있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약간만 좀 백그라운드 얘기해 드리면 그 여러분이 외교사 보면 저 존슨 대통령이 있는데 린든 존슨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나서 부통령이었다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 뭐 잘 모르는데 뭐 외교도 잘 모르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약간 의회에다가 베트남에 개입하고 싶어서 의회에다가 통킹만 사건이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통킹만 사건을 약간 왜곡해가지고 의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전쟁을 결정하는 전쟁 결정하고 전쟁 권한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이제 수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68년 넘어가가지고 의회가 보니까 통킹만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요즘 우리나라 정부하고 비슷하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통제하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73년에 이 전쟁 수권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대통령이 의회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기만한다. 그러니까 기만을 못하게 하려면 의회가 100% 통제해야 된다. 근데 미국은 되게 어려운 게 다른 나라는 보통 대통령이 하니까 아예 이런 일이 없는데 미국은 대통령이 저 해외에 파병을 해놨다가 해외 파병돼 있는 군사가 공격을 받으면 무조건 대통령 의회 승인 없이 일단 교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만든 법안이라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거 나오면 뭐 이걸로 틀릴 일은 없으시겠고 두 번째 유럽연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4번인데 유로화는 현재 영국,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뭐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 나라 말고도 쓰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 밑에 보면 저 덴마크, 스웨덴, 영국, 불가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서 그 유로화 안 쓰는 나라들이 좀 있다. 근데 이것도 예전 기출문제에 비슷하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객관식 시험 낼 때 출제하는 사람들이 조금 쫌팽이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꼭 이런 식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A 국가, B 국가, C 국가 해놓고 A 국가 맞고 B 국가 틀리고 C 국가 맞고 이렇게 해갖고 자 주의 분산되지 뭐 이러면서 집중력 떨어지지 자 틀려 막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저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밑으로 가서 3번 세력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3번인데 국가는 일반적으로 최강자 힘에 편승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편승하는 건 패권이론이 설명하는 거예요. 패권이론 입장에서 패권이 강해지면 그 강한 패권에 편승을 하게 되는 건데, 세력균형 이론은 거꾸로 최강자 반대편에 서서 최강자를 견제하는 게 균형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3번인데 이탈리아는 전쟁 초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편에 가담했다가 전쟁 후기에 중립을 선언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외교사를 어디까지 공부하면 틀리냐면 삼국 동맹하고 삼국 협상을 외우면 틀려요. 저 삼국 동맹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가 한 축이고 삼국 협상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 축으로 있는데, 그렇게 동맹이 있다가 전쟁이 벌어지면서 독일이 이탈리아한테 의사를 타지네요. 너네가 우리 편에 와서 싸우면 내가 그 영토를 돌려줄 테니까 우리 편에 와서 싸워라. 이렇게 의사 타진했는데 이탈리아가 별로 독일 편에 서고 싶지 않기도 했는데다가 연합국 측에서 거기 받고 내가 하나 더 줄게 이래가지고 영토를 더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바로 이제 변심하고 1차 대전 시작하고 다음에 오스트리아한테 선전포고 하면서 이제 연합국 측에서거든요. 그게 이제 이 문제의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초기에는 뭐 독일, 오스트리아 편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중립했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전쟁 안 하고 있다가 1915년부터 이제 반대편에 서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5번 냉전 형성기에 미국이 주도한 외교 정책을 모두 고르자 이렇게 했는데요. 다 냉전기는 맞아요. 마샬 봉쇄, 베를린 봉쇄, 에치슨 선언 뭐 다 맞거든요. 뭐 48년이고 48년에서 에치슨 선언 50년 1월달 뭐 이렇게까지 있으니까 다 맞는데, 한 가지 다른 게 미국이 주도한 거와 소련이 주도한 게 다른데, 소련이 주도한 게 베를린 봉쇄예요. 그래서 여기는 냉전만 보고 문제 풀러가면 좀 헷갈리는 거고, 거의 좀 꼼꼼하게 미국이냐 소련이냐 이거 구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의 SDR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냈더라고요. 그 SDR에 대한 사용할 수 없는 때가 어디냐. 3번인데 다른 국가가 보유한 자국 화폐를 회수할 때인데, 요거는 잠깐만 좀 부연해드리면, 여기 중요해서 부연을 좀 해드리면, 이게 미국이 근본위제를 썼는데, 근본위제를 쓰면 제일 난감한 문제가 뭐냐면 금이 늘지 않는 한 통화량을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화폐는 근본위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가서 한국은행 가서 자 금으로 바꿔줘 이러면 바꿔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냥 종이화폐예요. 우리가 이 돈을 계속 쓸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아마 구멍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쓰는 거지, 신뢰가 깨지면 이 돈은 완전 휴지인데, 근본위제는 그거를 화폐를 뭐에 가치를 묶어둔 거냐면 금에 묶어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신뢰성이 높아져서 되게 좋은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1950년대 60년대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근본위제 미국 달러 갖고 쓰는데 화폐가 모자라요. 그렇다고 화폐 늘리겠다고 미국이 계속 적자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생긴 게 이제 그냥 머릿속에 화폐인데, 자 SDR이 있어 라고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국가가 있으면, 자 SDR 줄게, 받았어, 그 다음에 계좌상으로만 너한테 줄게, 받았지, 너한테 줄게, 받았지, 이렇게만 하면 다른 일반인들이 쓰는 이 화폐를 사용하는 공간으로 안 들어오고 오로지 국가로만 이렇게 이전이 되면 SDR도 충분히 국가 간에 거래를 하는 화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SDR인데, 이거는 국가 간 거래에만 쓰는 거지 이렇게 뭐 달러나 파운드처럼 대외 거래를 직접 결제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뭐 여기는 조금 멀리 나가는 건데, 미래에는 우리가 화폐를 전자화폐로 이제 대체해 갈 건데, 우리 뭐 삼성페이나 이런 것처럼 전자화폐로 대체해 갈 건데, 그런 거에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거죠, SDR이라는 게. 넘어가시고 7번
동남아 국가 연합의 외교적 행동 규범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3번인데 상설 안보 기구를 통한 분쟁 관리 원칙이 있다. 했는데 다 보면 다 좋은 거니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안보 위협을 많이 느끼지 않아서 얘네들은 여기 동북아시아 국가들처럼 안보 문제 해결하겠다고 아주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잘 안 해요. 역사적으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침략을 한 번도 안 받아본 나라가 있죠. 동남아시아에. 태국이 있죠. 제가 태국 예전에 한번 가봤더니 되게 재밌는 게 태국에서 누가 굶어서 죽었다. 그러면 그건 자살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기후가 너무 좋아서 주변에 먹을 게 넘쳐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건 그냥 난 살기 싫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동북아시아는 먹을 게 부족해갖고 전쟁하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몽고같이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사는 게 좀 느슨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드하게 뭐 조직을 만든다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것도 좀 여담이지만 그냥 동남아시아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리면 지금 인도네시아가 월급이 보통 200불이에요. 200불. 우리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를 주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해요. 200불이거든. 중국이 상해 이런 데가 800불인데 인도네시아가 200불이니까 4배 정도 차이 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로 가요. 근데 인도네시아 대학 나온 사람들을 서로 면접하고 면접을 보잖아요. 회사에서 이제 취업할 때 면접할 때 뭐 질문하냐면 구구단 질문해요. 332 몇이야? 군대요? 합격.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특별히 되게 심란하게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원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터프하게 해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고 뛰어난 부자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상설 제도를 만든다, 안보 제도를 만든다, 그것도 아주 나토처럼 아주 규정력이 강한 제도를 만든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되시죠? 그래서 멘탈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되지 않는데 여기 하나만 더 좀 얘기해 드리면 우리나라 국제정치학계에서 아시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 없어요. 정책적으로 별로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약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세안 국가를 두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이 나라들 중에 일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교적 지렛대를 쓰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객관식 시험 문제 만들 게 많아요. 여기는 아세안. 아세안 플러스 3 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정상회의 있고 ARF 있고 그 다음에 아세안 자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게 4개나 되고 거기에 이제 더하면 치앙마이까지 하면 5개 정도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보고라서 객관식에서는 아세안을 조금 잘 다뤄놔야 돼. 그 다음 8번. 전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제가 이거 학위 논문 전망이론으로 써서 이쪽은 좀 잘 아는데 전망이론 답은 3번인데 손실과 관련해서 결정에 있어서 위험 회피의 성향을 보인다 라고 했는데 요거 하실 때는 공부하실 때는 전망이론은 한국말로 하면 헷갈리고 영어로 하는 게 좋은데 리스크 테이킹이 있고 리스크 어벌션이 있어요. 리스크 테이킹은 위험 떠안고 그냥 하겠다는 거고 리스크 어벌션은 위험을 피하겠다는 거거든요. 전망이론의 핵심은 자기가 앞으로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손실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면 리스크 테이킹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리스크 어벌션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제 친구는 싫어하겠지만 제가 항상 이 전망이론 설명할 때 제 친구 사례 드는데 제 친구 중에 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와서 증권회사에서 열심히 남의 돈 이렇게 받아다가 이제 부를 늘려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돈 까먹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몇 년 전에 만났더니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돌리고 있는데 손해를 엄청 많이 봤나 봐요. 아마 몇십억 정도 손해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인데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 월급 받은 걸 전부 다 로또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합리적인 애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는 뭐가 꼈는지 하여간 돌파구가 없으니까 무조건 하여간 로또를 사서라도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로또를 샀다는 거예요.
이 친구 사례로 보면 미래가 어둡잖아요. 엄청 어둡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두우니까 자기 돈 월급을 몇백만 원어치를 로또를 사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고 그거를 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면 합리적인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그거를 리스크 테이킹 한다고 하는 거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할 법한 일을 하는 게 리스크 어버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가 이제 시사 문제인데,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적용된 존스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뭐 미국 승계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4번인데 답은 선언의 국정 및 선박 수리처는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내용은 제가 안에 넣어놨으니까 보시는데, 이 문제가 왜 출제됐냐면 한미 FTA를 체결할 때요, 그 미국이 우리한테 뭘 막 요구했냐면 쌀시장 개방해라 너네 막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래? 나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미국이 계속 이제 압박을 넣으니까 이 김현종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뭘로 이걸 맞받아쳤냐면, 야, 너네는 존스법이라는 거 가져다가 너네 연안에 이렇게 다니는 배나 이런 거는 무조건 너네 배로 해야 된다고 해서 자국 배만 보호하고 다른 거 보호 안 하잖아. 그러면서 너네 이유가 뭐야? 너네 국가안보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쌀이 똑같아. 우리 국가안보에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못하겠어. 라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존스법을 버리고 그냥 한국한테 쌀시장 개방하라고 압력을 할 건지, 아니면 존스법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쌀시장 크지 않으니까 그냥 너 해. 뭐 이렇게 할 건지 사이에서 한국이 논리적으로 이긴 거거든. 그래서 잠깐 뭐 신문에도 조금 나오고 뭐 이랬던 건데, 그거를 머리도 좋으시지 이걸 한참 이게 10년이 다 됐는데 이거를 어디서 끌어내셔가지고 이거를 문제로 만드셨으니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공들였는데 틀려야지. 다 맞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들였는데. 그래서 막 문제 보면서 참 애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10번 생피에르, 영구평화에 대한 구상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어쩌고저쩌고 뭐 있는데, 답은 4번인데 평화를 위한 정치체제로 공화제를 제안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게 평화론도 한번 단국대에서 저 강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평화론에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생피에르가, 이 사람 얼마나 웃긴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생피에르가 전쟁을 가장 근대적 관점에서 분석한 전근대인인데, 근대적 관점으로 분석했는데 합리성 갖고 분석을 했어요. 전쟁 원인이 뭐냐면, 군주는 전쟁하면 비용이 들 게 없어요. 군주는 나가서 안 싸우니까 죽을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금 걷어서 싸우면 되니까 자기 돈도 많이 안 들어. 근데 이기면 자기 땅이 생겨요. 이익은 있어요. 근데 군주 말고 보통 군주에 대비해서 신민이라는 개념을 써요. 영어로 서브젝트라고 하는 신민들이 있는데, 신민들은 좀 달라요. 비용은 다 들어. 나가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비용 들여갖고 나가서 싸우기도 해야 돼.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럼 뭘 얻냐? 승리하면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전쟁하는 게 맞는 거고, 군주는. 인민은 신민, 피플, 이 사람들은 전쟁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전쟁을 하냐? 이 시대는 왕이 하라면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한다예요. 그래서 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분석을 했는데, 생페르의 한계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이걸 공화주의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어떻게 답을 내렸냐면, 그래? 그럼 어떻게 전쟁을 막을까? 착한 군주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반응이 없으신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합리적이다, 굉장히 계산적이다, 그런데 해법 기도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기도해서 착한 사람 만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건데 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루소가 이 생페르 이 이야기를 듣고, 생페르가 참 이론 분석을 잘했다, 답이 엉망이다, 이게 무슨 답이냐 하고는 루소가 내린 게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해법은 이 사람 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견제하는 신민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공화주의 헌법 만들어서
공화주의, 이 사람들이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당연히 전쟁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루소가 한 단계 나갔는데 그 자유주의의 아버지인 임마누엘 칸트가 거기서 하나 더 나가갖고 루소 뒤 사람인데 칸트가 보니까 루소도 좋은데 루소 논리가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화주의 만든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국가라고 쳤을 때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는데 얘는 공화주의로 착하게 됐어요. 근데 얘가 안 착해. 이쪽에. 그래서 얘가 전쟁을 걸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일국 수준에서 공화주의가 된다? 고로 전쟁이 없어진다? 이게 얼마나 심플한 생각이냐. 말도 안 된다. 얘 공화주의로 만들어야 되지만 얘도 공화주의가 돼야 되고 공화주의와 공화주의에도 싸울 수 있으니까 얘네들 사이에 관계 조정해주는 국제법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쟁할 것 같다. 그러면 전쟁을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 뭐냐? 군주가 막 부르는데 사람들이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뿔뿔이 나는 국가 싫어 이러면서 다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항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뭐가 필요하냐? 세계 인민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 공화주의 헌법, 국제법, 세계인민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영구평화론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됐어요? 그리고 영구평화론은 저 시험 문제로도 나오고 저 세 가지 있잖아요. 공화주의 헌법, 국제법, 세계인민법 이거는 90년대에 들어와갖고 1990년대 와서 브루스 러셋이라는 아주 걸출한 민주평화론의 가장 대가가 있는데 이 양반이 그래? 공화주의는 민주주의, 지금으로 치면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고 두 번째, 국제법, 이거는 국제연맹에 기반하는데 국제연맹은 국제제도니까 제도는 평화를 만들 거고 세계인민법을 작동시키려면 자유교역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교역을 하면 이거는 상호존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평화를 만들 거고 해서 삼각평화론을 만들게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실 때는 생피에르, 루소, 칸트로 이어지는 이게 평화론의 하나의 계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문제 풀기가 수월해요. 그 다음에 11번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를 만들었고 이렇게 한 게 뭐냐? 생겐 조약이라는 건데 이건 시사 문제고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드리면 19세기에 1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유럽은 생겐 조약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럽 땅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패스포드가 없었어요. 그때. 패스포드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차 세계대전이 나고 나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유럽이 패스포드를 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막 자유롭게 다니던 사람을 못 다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생겐 조약 만들어지고 유럽이 통합되고 하면서 지금은 이런 걸 다시 없게 한 거니까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거는.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 정부가 제안한 신형 대국 관계, 옳지 않은 것, 핵심 이익을 존중한다, 윈윈 협력하자, 그 다음에 불충돌하고 불대항하자 이런 거는 맞겠는데 상호 불가침하자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상호 불가침을 조약에 넣었다는 건 그 전까지 널 침략할 의지가 있었어. 이거를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건데 어떤 정신 나간 지도자가 우리 상호 불가침 써.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공격할 거였는데 지금 반성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역사 만들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1950년대 60년대 반둥회의 같은 거 할 때 나왔던 아니고 그다음에 상호 불가침 약속은 어디 있냐면 육자회담에 가면 네 번째 육자회담에 합의안에 가면 이게 상호 불가침 조약이 있어요. 이것도 한 가지 신형 대국 관계는 시험 문제 낼 만한 건 아닌데 사실 왜냐하면 이게 시진핑이 2013년에 오바마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많이 컸다. 그러니까 우리 신형 대국 관계 나 큰 거 이해해줘. 이러면서 이제 툭 던졌어요 시진핑이. 우리가 대국이 됐으니까 옛날처럼 중국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잘 관리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툭 던졌는데 오바마가 그냥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진핑이 이 오바마한테 이제 무시를 당하고 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하고는 그 뒤에 이를 갈고 국가들을 모으려고 해서 만든 게 뭐냐면 AIIB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54나라가 줄을 쫙 서가지고 가입을 하면서
그 자존심 세던 영국까지 AIIB에 작년에 가입했거든요. 2015년에. 그러면서 이제 미국 동맹국가 중에 딱 유일하게 일본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중국 편에 줄을 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다시. 시진핑은 이제 신형 대국을 말로는 오바마가 안 받아주니까 이제 그거를 국가의 대외 정책을 갖고 얼마나 컸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유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4번. 유엔의 집단안보 체제가 지금까지 작동한 적이 없다 했는데 완전한 형태로 작동한 게 91년 걸프 전쟁이니까 그 다음에 반쯤 작동한 게 50년의 한국 전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가 좀 틀렸고 14번 신자유주의 제도주의 옳지 않은 게 뭐냐 3번 국제적 규범 구조가 국가 정체성 이익을 형성한다 했는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잠깐 집중해서 좀 들으세요. 여러분이 시사상식 문제는 맞고 틀리고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면 틀리는 거고 알면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론 문제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이 그걸 갖고 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거기서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래서 이론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이 지문에 나와 있는 핵심 변수가 정확하게 그걸 설명하는 변수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 키워드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세 번째 문장에 규범 구조가 정체성과 이익을 형성한다. 그래서 정체성 정치가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정체성은 구성주의예요. 정체성은 구성주의. 그래서 신자유주의 주장이 아니고 구성주의 주장이라서 이런 거 갖고 아 제도가 막 작동하고 그러면 자유주의도 규범 다루고 하니까 제도 작동하고 막 이러면 왠지 신자유주의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확장 해석하면 안 돼. 됐죠? 그 다음에 15번 정의의 전쟁에서 전쟁 개시의 정의가 있는데 그 답은 두 번째 건데요. 이것도 그 정전론 할 때 암기해야 되는데 이게 딱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전쟁을 계획할 때 하나 있고 전쟁을 수행할 때 게 하나 있거든요. 전쟁을 계획할 때 게 정당하냐 이거 말고 전쟁 말고 다른 방법이 없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고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학살할 거냐 학살하지 않을 거냐 포로를 제대로 대우할 거냐 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다루는 게 이제 전쟁 수행 중의 정의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스 에드 벨룸이라는 게 있고 주스 인 벨로라는 게 있거든요. 인 벨로가 싸우다라는 거니까 벨로 안에서 저스티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개념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어서 일단 구분하고 16번 2016년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파리협정 1번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관없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한 책임을 진다 했는데 이것도 잠깐만 설명할 테니까 인류가 만든 개념 중에 가장 위대한 개념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에요. 개발은 한다. 근데 환경도 보존한다. 그래서 여기 선진국, 여기 개도국. 두 입장을 합쳐갖고 만든 게 지속 가능한 개발이거든요.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영어로 쓰면 다 똑같은데 디벨롭먼트인데 요 취지 안에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차별적 그러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그거를 줄이면 차별적 공동 책임이 되는데 공동 책임이라는 건 모든 국가가 다 진다. 하지만 선진국가가 더 많이 지고 개도국은 그 책임을 덜 진다. 이게 이제 차별적 공동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교토 정서는 저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차별적 공동 책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게 개도국은 다 빠져버리고 선진국가들은 그게 불만이라서 안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교토 체제가 안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파리 당사국 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획기적 아이디어는 저 원칙을 완화했다는 거예요. 해체한 게 아니고 완화했어요. 그래서 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개도국도 이산화탄소 감축하는데 반드시 들어온다. 다만 차별적으로 들어오는데 무조건 들어오긴 들어온다. 이게 이제 이 파리 당사국 회의의 핵심이 되겠죠. 요거 말고 시험에 더 낼 게 뭐가 있냐면 거기에 보면 뭐
1.5%까지 어쩌고저쩌고 1.5도 낮추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하향식 제도가 있고 상향식 제도가 있는데, 중요하니까 하향식 제도는 기구에 이사회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국가들한테 임의로 강제를 해요. 몇 프로 감축해 라고 규칙 정한 다음에 딱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듯이 이렇게 저 규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 정해주고. 상향식은 뭐냐면 국가들이 난 이만큼 감축할게, 내가 자발적으로 감축할게 하고 이거를 국제 제도에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파리 당사국회의는 요 시스템이에요. 요 시스템. 국가가 자발적으로 몇 프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거를 이 기후변화 협약에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요거는 지금 안 나왔거든. 요거하고 하나 더 중요한 건 파리 당사국 회의를 왜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보냐면 그동안 계속 미국이 미적미적했는데 오바마가 결단을 갖고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됐다는 게 하나 있고, 오바마 결단 하나 있고, 거기에 중국이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게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협력을 하면서 미국은 선진국을 대표하고 있고 중국은 개도국을 대표하면서 이 환경협력을 이끌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문 만들 게 많아요. 이쪽. 그래서 꼭 다뤄둬야 되고, 이게 올해 COP라고 해서 당사국 총회를 했는데, 올해 당사국 총회를 했는데, 이 COP에서 당사국 총회하는 그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누가 됐는지 아시죠? 그래서 당사국 총회에서 트럼프가 됐다고 발표하니까 거기 나온 대표들이 전부 다 한숨을 내셨거든요. 큰일 났다. 이제 미국이 나가면 이 체제 무너지는데 해가지고 그 당사국 총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미국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 미국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 체제는 끌고 간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도덕적으로 이제 트럼프한테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건데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내년에 파리 당사국 총회는 트럼프가 이제 제일 변수예요. 사기라고 그랬거든. 기후변화협약. 사기다? 우린 나간다. 미래 일어나서 이것도 좀 봐야 되니까 올해 이제 내년 초에 트럼프 들어와서 환경에 관한 공약이 나오면 그것도 꼭 봐서 지문에 같이 넣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공의료에 관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거기 답은 3번이고요. 중견국가한테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니고 중견국가한테 필요한데 그거 꼭 지문을 보시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이 이슈가 이렇게 진행되게 된 역사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 연성 권력 부족, 중견국가 외교, 그 다음에 이제 기여 외교, ODA 외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화살표로 쭉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다 같은 주제들이거든요.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 18번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미국, 한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승인했다고 했는데 이 세 나라가 대표적으로 안 들어간 나라고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는 중국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 들어간 나라들, 우리나라 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제가 요때 정책 결정하는 얘기를 조금 알아서, 근데 이게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우리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 이제 휴전선 인근에 있는 지뢰를 매설된 지뢰 제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지뢰가 우리나라에서 북한 군대가 기습적 공격을 했을 때 딱 몇 분 시간을 벌어주냐면 2분 정도 시간을 벌어줘요. 전체적으로 보면 준비하는데. 물론 그것보다는 더 사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안 들어간 나라니까 그 팩트는 좀 있으셔야 되겠고. 19번 민주평화론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4번 전쟁 발생시킨 요인은 체제와 무관하게 동일하다가 아니고 민주주의끼리 안 싸우고 비민주주의하고는 싸운다. 그 다음에 18세기 국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영국 프랑스가 동맹을 맺어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7년 전쟁을 벌였다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내용 넣어놨는데요. 이게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가 싸웠는데 이게 지금 이제 독일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오스트리아가 싸웠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이제
프로이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냐면 영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요. 이때부터 영국이 중부 유럽에 있는 독일을 키워가지고 러시아 견제하고 프랑스 견제하려고 외교가 만들어진 때라 되게 중요한 때. 여기 반대로 오스트리아는 프랑스, 러시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 축이 돼서 싸웠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싸웠는데 이 전쟁이 확전이 돼갖고 영국하고 프랑스는 어디서도 싸웠냐면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싸웠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기면서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요. 그리고 그 몰아낸 영국 자리를 다시 미국에 독립화하겠다는 사람들이 몰아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인도에서도 싸웠어요. 인도도 프랑스가 지배한 데가 있고 영국이 지배한 데가 있었는데 영국이 프랑스한테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이제 프랑스를 몰아내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도 7년 전쟁. 그래서 원래 외교사 바깥에 조금 있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는 뭐 이렇게 정리해두면 다음에 뭐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틀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